북지잖아요. 서해에서 제일 큰, 그리고 또 이제 고흥은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제가 유일만입니다. 제가 고흥유씨예요. 사실 제 고향이나 다름없는 것이 또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면서 되게 날씨도 좋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근데 보면은 되게 소장님을 너무 잘 뽑았어요. 누가 뽑으셨대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농어촌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것저것 막 돈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실상은 가보면은 중간중간 업체에서 다 거의 뭐 돈 벌어 나가고 하지 실제 마을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마 고흥도 여러 지역들 아마 보시면은 이렇게 큰 사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마냥 마을한테 좋은 일만 아닌 경우들이 무척 많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 김하생 소장님이 오셨다는 거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단추를 너무 잘 깨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딱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을 전국에서도 이렇게 모시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험금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셨을 테고 또 마을 분들이 또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가 사실은 썩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닌데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당연하게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계시고 갈수록 고령화되는 게 사실인데 예전과 이제 달라졌잖아요. 예전엔 사실은 거의 집과 이제 한 가족과 친인척들이 돌봄을 거의 담당했었죠. 며느리들 사실 며느리들이 제일 큰 몫이었고 그 이제 다 이제 수발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집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세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는 좀 과도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장기요양 제도를 실시했는데 그래서 그전에 아예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단지 요양원이나 이런 제도들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장기요양 제도에 의해서 생긴 거는 이제 그때가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어머님을 제일 마지막에 그 요양병원에 모셨었는데 이게 서로 가르치시 못돼요. 요양원 모시는 게 보내는 입장에서는 보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은 그리고 들어가신 입장에서는 사실은 결코 마음이 그 누구도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제도를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소개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핵심을 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때도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요양원은 사실은 아주 대규모 큰 시설들 병원에 어르신들 그냥 모셔놓고 돌아가시면은 거기에서 상 치르고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시는 어르신들 이야기가 내가 나올 때는 살아서는 못 나오겠다. 심지어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서 그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돌보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그걸 해서 자기 돈벌이를 하는 거고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만약 그걸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고 했을 때 또 딱히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오늘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아주 해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아직까지 우리는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한 국민의 노후와 일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 시기에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지역에서 돌봄을 하는,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들을 많이 없앴어요. 그리고 그 이제 큰 복지의 패러다임 바꾼 것이었는데, 그래서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독일의 한 이제 그 요양 마을, 한 마을을 동일하게 구성을 해놓고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세요. 대신에 그 마을 경계만 안 나가면 돼요. 그 치매 어르신들이 길을 잃거나 다치시거나 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 마을 안에서는. 그래서 치매 마을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런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하는 게 40년에서 5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018년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보면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돌봄이라는 의미가 크게는 세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돌봄과 수발을 의미합니다. 어르신들 고등 못하시면은 누군가는 식사도 해드리고 뭐 대소변 해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는 어르신일수록 의료적 측면에서의 치료와 간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분이 더 나빠지진 않는지 아니면 더 나아지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지원 지지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만약에 와상에 누워서 생활하신다고 했을 때 요양원 가면은 가장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요양원 가시면은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잖아요. 기저귀 갈고 식사 제공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혈압 체크, 금융 체크하고 의료행위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정서적으로 그분을 돌볼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나라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고동을 못 하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까지. 근데 그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돌보거나 누구랑 유대관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을에서 돌봄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려운데 세 번째는 상당히 가장 장점이 있는 게 이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복지 서비스를 그런 요양병원이나 병원이 아니라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항상 정책을, 특히나 복지 정책들을 가장 크게 전국적으로 다 해요. 근데 지역마다, 여기 마을만 해도 상황이 다르잖아요. 돌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 걸 결정하는 권한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역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세 번째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정책적인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후속적으로 실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저희가 이제 2023년인데 노인 인구가 전체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끊임없이 그래프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17년에 했던 조사 하나 중에 57% 정도가 고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예정을 마치고 싶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돌볼 건지와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마을이나 지역 안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만약 댁에서 돌본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돌봐야 되는 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실제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가 서비스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되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래서 뭐 독거어르신 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서비스가 몇 가지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서비스 간에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실제 이 어르신한테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다 나오면 이제 복지선진국들이 대부분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제도가 시설 중심에서 많이 지역으로 바뀐 게, 고아원 같은 예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수백 명, 막 1000명 가까이 고아원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한 시설에서 키우다 보면은 문제가, 애들이 그런 정서적인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우리나라 복지체계도 이렇게 작은 가족형의 가정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이제 고아원도 지금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복지선진국들이 해왔던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영국, 일본,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50년대, 90년대 법을 제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데 그 서비스 안에서 연계가 안 되어서 실제 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안 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라는 거 가지고 이런 서비스들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이제 어르신 돌봄에 관련해서는 통합적인 모든 시스템을,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동된 지가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의 이제 뭐 이 안에는 어르신을 돌보고 치유하는 거 외에도 뭐 주택을 확충한다든지, 그리고 집수리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주민건강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이런 계획들이 계속 들어있고, 아직은 많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공동생활홈입니다. 예. 이게 14년에서 15년까지 이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고, 개념은 이거예요. 경로당에 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처음 이거를 했을 때는 그 동절기 때 제일 많이 다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생활하시니까 연료비를 아끼시려고 너무 춥게 지내시고, 세 번째는 그분이 계속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신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을 경로당에 이제 월 얼마씩 금액을 드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절기만 했었어요. 동절기만. 그래서 12월, 1월, 2월. 그래서 같이 모여 사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밥도 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리고 이제 2월 끝나면 이제 각자 집으로 이렇게 빠이빠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았어요. 근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많이 싸우세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게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만약 이 공간에서 이제 기준이 있죠. 모든 어르신들을 모실 수는 없으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 그리고 뭐 70세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본인 희망자, 네.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모여 사신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생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러면은 뭐 이제 식사 준비는 누가 할 것이며, 방 청소며, 이분들 또 이제 빨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정리되어 있지가 않아서 다툼이 좀 심했었고요. 두 번째는 실제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여기서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다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들, 그거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만약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나 책임을 마을에 물었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 시작은 이렇게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2년짜리 시범사업이었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이름을 공동생활홈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공동생활홈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원과 비슷한데 가정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그거를 노인 공동 생활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마을에서 자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밑에는 그 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9인까지만 주택 하나를 개조해서 작은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장교양 제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로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세요. 이제 개별적인 이제 생활품들 해야 되니까 캐비넷도 놓고 해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노인회관이 이런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세 달 동안 공동생활홈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첫 번째는 마을회관 기능이 저하돼요. 왜냐면 그 어르신들이 다 여기를 자리를 3달 동안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노인회관의 순수한 기능이 떨어지는 게 또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신축을 해서 만든 생활홈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방 구조를 보시면은 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는 이 노란 박스가 그 취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방 혼자서 내가 독립적으로 취사까지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이제 독립거주가 다 가능한. 나머지 이제 공동생활 하시는 거고, 이거는 침실만 분리되어 있어서 침실은 각자 방에서 주무시고 나머지 생활을 이 거실 공간에서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그냥 이런 동일한 공간에서 공동 식사와 공동 거주를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유형들이 나눠져 있고요. 이제 대략 이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안에서 이제 주간에는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여기 사시는 여가 활동의 거의 60% 정도가 TV 시청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에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넣고 배우는 걸 하는 것도 사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대부분 마을에서 좀 이게 젊으시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요가나 체조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충남에서는 계속 이거를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경로당에 있는 마을, 자연마을 기준이고, 그래서 여기는 해마다 시설비 1200과 운영비 510만 원을 매월, 이거는 연간입니다. 연간 운영비를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명 이상이면은 신청을 받아서 연간 신청을 해서, 그러면은 이 1200만 원은 이 어르신들이 여기는 3개월만 하는 게 아니에요. 12달을 계속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은 여기서 이제 아예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데고요.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 필요한 시설들, 기물들, 침구류 이런 것들 이제 1년이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데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년에 충남에서 운영한 거 보니까 15개 시군에서 1200명 정도 어르신이 이용을 하셨네요. 이런 시설 안에서. 그리고 경로당이 120곳, 회관이 16곳, 그 다음에 주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역시도 이제 특정한 이와 관련한 법령은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조례, 그리고 시군마다 조례가 있고 충남에서 조례가 있어서 최소 5명 이상, 그리고 최대 15명을 넘지 않는 경우에서, 그래서 보면은 179개소 중에 90%가 연중 12개월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절기만 운영하는 게 이제 9%입니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아까 이제 충남 같은 경우 이제 179개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달라요.
마을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마을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돌봄을 하시는. 그리고 이제 처지들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에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마을에서 고민을 해서 해야 되고, 예. 예, 그래서 처음 이제 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까 충남에서 공동 생활홈에 생활하시는. 그래서 왜 공동 생활홈에서 이제 지내려고 하시는지. 근데 40%가 외로워서였어요. 예,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저기는 거의 독거어르신 중심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40%는 외로워서.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 생활비를 좀 아껴보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마을 주민들이 보내서.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생활에서 장점을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도 외로움이 해소되는 거,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거의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들한테 동일하게 한 해 생활해보셨으니까 내년에 여기서 사실래 했더니 92% 정도가 다시 생활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사실은 너무 심각하게 힘든 것만 아니면은 생활하시는 거를 원하세요, 마을 이 주민분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시설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회관 경로당을 이런 이제 공동생활홈으로 운영했을 때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공간을 너무 써버리는, 그래서 실제 마을회관이 해야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모임과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을 때 그분들을 이제 운영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결국은 누군가를, 그리고 아까 받았던 충남에서 나오는 이 돈들도 누군가는 받아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방금 그 설문조사에서 제일 불만이 많았던 거는 식사였어요, 식사. 예,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식사가,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좀 가져오고 한다고 해도 만족할 만한 식사 수준이 아니어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동을 가사 노동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생활하신 분 중에 또 제일 좀 젊으신 분이 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두 분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일이 계속 몰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남성 이용자는 없으세요. 아까 1200명 정도 생활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남성 이용자가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공동생활이 잘 안 되세요, 남자 어르신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생활하시다가 회관에 오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그냥 24시간 생활하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가사노동이 잘 안 되시잖아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남성 이용률이 굉장히 현격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그냥 같이 지내고 밥 먹고 생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외에 나머지 시간들을 해결할 게 없는 거.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이제 이용자 간의 갈등. 이렇게 해서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리고 공간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하는 것들이 커서.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던 최초의 취지는 그거더라고요.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는 노인 돌봄을 해보자. 예, 이거였는데, 그 다음의 문제는, 최소한의 자금을 주고 자급자족하는 돌봄을 하자였는데, 문제는 이게 자급자족이 되려면 일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이용자들이 너무 고령화되어 가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했지만 지금 남겨진 숙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금진마을 같은 경우는 좀 그 마을 돌봄에 대한 마을 안에서의 고민이 좀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기 마을에서 이 회관에서 이런 공동생활홈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필요한 분들이 일단 계실까요? 계시겠죠. 지금은 이제 너무가 많으시니까. 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마을에서? 많죠. 몇 가구나 되실까요? 20가구 넘은 그 이상 20가구 정도. 그러면은 성비로 보면은 독고 가구가 20가구라고 하면은 그 할머니가 많으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할아버지도 계신가요? 할아비도 있어요. 할아버지도 계세요. 사실은 가장 취약계층이 거기입니다, 오히려. 할아비도 혼자 할머니들보다 오히려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가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자 계신 할아비도 네네네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사무실 소장님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마을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수준에 달아갔을 때 네. 이제 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소득을 좀 분배가 네. 이루어지는가 처음인데 지금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구상을 했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는 것을 솔직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네.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을 자체 안에서 네. 이제 이런 저기를 하는 건데 지금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놀아졌잖아요. 네, 우리가 계획했던 바는 가정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하면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뭐 노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때 네네네. 거기에 입주하셔가지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네. 부부가 오셔가지고 생활을 하셔도 되고 네. 이제 그런 그 방안을 지금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있으면 좀 가서 답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동생활 하는 사례들은 꽤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문제는 운영비예요, 운영비. 네.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인력이고요. 네. 그 누군가 관리하고 공동에 뭐 식사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생활 돌보기 하나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요양원에서는 거의 평균적으로 어르신들 한 3분당 요양보호사 1분 정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당연히 이제 24시간 일을 못 하니까 3교대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어려움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어르신들이 이 마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당장 만드는 것까지가 무리라고 하면은 저는 그 중간 정도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기에는 어려움은 있는데 또 요양원까지 가기는 그런 이 기간을 저는 마을이 먼저 확보하는 그러면은 그에 필요한 정말 고동이 안 되고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거기서는 이제 요양원에 요양보건을 모셔드리고 그 전 단계를 아예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서 마을에서 그러니까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단계들을 봤을 때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누가 약간만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런데 혼자 계시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근데, 아침에 저 금액적인 부분에서 예. 지금 보조금이 그 1,200만 원하고 550만 원이 예.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시설 이용을 하시는 분의 그 요양보호 자격이 있어가지고 요양보호 그에 따른 보조금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별개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예 요양보호 서비스 자체가 없는 시설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한 그냥 단지 신청을 하면은 군에서 저걸 지정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5명 이상의 생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제 실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금액을 해주면은 거의 대부분 이장님 아니면 노인회장님 아니면은 분녀회장님 이렇게 중심에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 금액은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아니 동일합니다. 개소당 동일합니다. 매년 인원 그러니까 일회- 문제가 이래요? 예예 일회- 예예 아니 1년에 이래?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1200만 원 설립할 때 이래요? 해마다 아니 이래? 매년입니다. 매년 매년 연비. 그거는 연마다 좀- 연마다. 네. 첫째는 그건데요. 그 이제 당사자끼리 뭐 식사 뭐 이 집안 정리 이런 건 당사자끼리 힘들은 거예요. 네. 거기에 별도로 인원이 투입해서 네. 관리 차원에서 해야 그 관리 차원에 보수를 주고 이런 차원이 돼야죠. 그러니까 저게 복지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노인 일자리 계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식사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 드려요. 근데 제 생각인데요. 우리 마을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조금 그 단계가 좀 멀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아니 지금 삽도 안 떴는데 네네네. 거기까지 생각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머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네. 벌써 수입이 창출된 다음에 그 수입으로 거기도 운영하자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우리는 지금 꿈만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 좀 단계가 먼 얘기 아닌가 합니다. 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 그건 좋은데요. 네, 나중에 수익이 생기시고 할 때 되면은 사실은 중요한 건 저는 마을 돌봄이라는 거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누군가는 돌봄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돌봐야 돼요. 누구를.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결국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주체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 그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네네네. 운영 방법에 예예예. 이런 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여러 좀 몇 가지 더 다양한 사례를 안내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여전히 진행형이고 전북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진안이나 뭐 완주 이런 데가 동절기 3개월만 운영하는 거를 군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딱 3개월 동안. 그것도 취지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동절기 때 많이 다치시기 마시고 이동하다가 특히 이제 부러지시면 굉장히 이제 데미지가 크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 유형이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시설을 아예 만들어서 운영하는 마을도 있고 아예 짧게 2개월, 3개월 하는 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을에서 너무 높은 단계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우리가 첫 번째는 누군가는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걸리는 일들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 뭐 돌봄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다 24시간 케어하고 이것만 돌봄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독거 어르신들 위안차 방문해서 뭐 반찬 2가지, 3가지라도 드리고는 이것도 동일하게 돌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을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농업입니다. 네.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 사례를 해드리는 게 여기랑 좀 사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예, 여기가 그 태안 만수도 모촌계 사례입니다. 그래서 태안 그 끝자락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어촌계인데요. 여기는 예 이제 56가구 120분 정도 계시고 바지락이 주 수입의 한 80% 정도 된대요. 굴, 바지락, 뭐 해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80세가 되셔도 생활비는 필요하셔서 어촌 개원들은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거동이 어려우시니까 씨알을 이렇게 분류해서 캐셔야 되는데 다 캐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키로수 달아가지고 그날에 이제 돈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양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이 마을에서 나오는 바지락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이장님이시고 또 원쪽 이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장님이 되시면서 이러면은 우리 연금을 해보자. 그래서 전체 바지락 판매를 한 돈에서
30%를 남겨가지고 8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매월 그 남긴 30%의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연금을 드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마을 회의에서 5천 개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거부하셨대요. 왜 내가 힘들어 보이는데 그걸 30%를 남겨서 뭐 나도 드려야 되냐. 그래서 이 계장님께서 얘기한 게 딱 6개월만 해보고 실제 조업하시는 분들 소득이 떨어지면은 그건 내가 다 보전해드리고 이건 하지 말자고 했는데 6개월 해봤더니 오히려 늘었어요. 30%를 떼서. 그래서 30%를 떼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금액이 대략 연간 300만 원. 월 한 25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개원들은 연평균으로 하면은 1,800 정도 수입이 생기셨대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제 했던 이유가 바지락을 이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80세 이상은 캐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휴식년도 갯벌 휴식년도 유지를 하고 한 해 한 해 바꿔가면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상품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사실은 그 좋은 양은 줄었대요. 그런데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거의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 바지락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전체 주민은 한 20% 정도 소득이 향상됐고 바지락 이제 양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도 이제 그냥 연금을 받기 미안하니까 이제 조업하러 나가면은 이제 뭐 식사 준비를 해주신다든지 마을 청소를 해주신다든지 등등의 것들을 같이 하시면서 사실은 그냥 돈 1원도 받지 않고 마을에서 직접 이 연금을 만들어서 어르신 연금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반말도 많았었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은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있어요. 현재도 이 뒤에 보시면은 이 다리가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태안 반도 연결하는 그 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뻘이 쌓이기 시작해서 바지락 지금 양시장이 엄청나게 줄어가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런 양시장이 줄면 이제 당연히 작업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줄고 어르신한테 줄 수 있는 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다른 형태로 조금 이제 마을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를 통과하면 처음 있는 마을이 바로 이 만수동 마을이어서 여기에다가 뭐 휴게실과 바다체험장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바지락이 1년 내 캐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도 팔 게 없어요. 우리 마을에서 오는 것들은 철에 따라서 딱 나오는 거여서 그래가지고 마을 공동으로 좋은 조장고 만들어가지고 연간 식당을 운영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하나는 저희 홍농에 이제 산덕마을이라고 하는 여기도 바닷가에서는 살짝 떨어진 마을인데 여기는 이 영농형 태양광 가지고 이제 마을 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영농형 태양광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공모사업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이 농지가 마을 소유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농지를 마을에서 제공을 하면은 한수원에서 이 태양광 시설을 놔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농지를 마을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법인을 만들 때 그래서 여기서 32명이 출자하셨고 그리고 2021년부터 배당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출자금이 이 농지를 구입하신 딱 이 밭을 구입하시는 금액인데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벌써 출자금이 21년, 22년 받으셨거든요. 근데 거의 출자금 정도의 돈을 이미 배당을 받으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거의 계속 그래서 이 마을은 이 돈을 가지고 전체 다 배당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마을 여기가 이제 마을회관에서 운영할 경비를 30% 쓰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제 이 시설도 어차피 노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한데 쓰고 나머지 40%를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인당 출자금이 한 60만원, 65만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해마다 배당해드리는 금액이 25만원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을 공동의 수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마을 재산이 필요해요, 결국은. 누군가 되게 특정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할 수 있는 복지는 좋긴 한데 연속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뭔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게 꾸준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 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대한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산등마을 같은 경우도 이런 마을 공동에 밭이 있고 용농 시설이 있다 보니까 가능했던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장님이 그 안덕마을 이야기를 잠깐 하시던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마을 공동에 그런 시설과 수익이 있으니까 마을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직접 일해서 이제 그 돈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마을에 한우인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관리와 건강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살에는 마을 의료생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진 않아요. 전국적으로도 아주 잘 안착돼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경기 안성에서 주로 이제 처음 이 의료생업들을 했었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 마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첫 번째는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아무리 적게 준다고 해도 돈이 꽤 들어가는 직업이어서 저는 몇 단위 정도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꼭 의사를 둔 의료생협이 아니어도 마을 단위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시설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군하고 면하고 좀 협의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혹시 여기 면에는 그 게이트볼장 없나요? 여기서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4km. 4km 정도. 사실은 게이트볼이 예전만큼 인기가 있지 않아서 거의 농촌 지역에서 많이 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그 지역 주민들, 농민들이 자기 건강 관리하고 체력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건강요법 상담하고 이런 시설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지금에 있어서는 그래서 곡성 같은 경우가 그 농민들만을 위한 그 건강 관리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4km 거리 정도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저는 우선 한 마을에 사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면 단위 정도에서 그러려고 하면은 면 단위에서 이런 마을들 대표가 모여서 그 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성 같은 경우는 의료생업을 2011년 정도 했는데 거의 한 3년 정도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처음 15년 창립을 했고 조합원이 320명 그리고 출자금 4천만 원을 해가지고 내과 가정의학과로 시작을 했고 이 의사 선생님이 여기 보건소에서 공공의로 계셨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의료생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이 너무 병원만 해요. 저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의료생활 활동들 중에서 저는 되게 감명 깊고 좋았던 거는 아프기 전을 책임질 단위가 없는 거죠. 아프고 나면 병원이 책임져요, 우리는. 가서 치료받고 뭐 검사하고. 근데 아프기 전까지를 관리하는 단위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확 아프기 전에도 약간의 증상들이 있고 내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알고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의료생협에서 실제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지만 저는 하는 굉장히 좋은 역할들이 아프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건강교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가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건강법을 알려드리는 거, 식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모임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 5천 관리 증진 사업을 통해서 물론 이제 주민분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넣겠지만, 저는 이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꼭 의사가 아니어도 건강을 체크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어떤 걸 해도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은 어르신들, 주민분들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의료생활협동조합인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꼭 의사를 불러서 의료 생업만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제 통합의료 복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이제 가장 가까운 단위가 보건소잖아요. 근데 보건소에서 사실 이제 그런 기능까지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많이 그것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건강을 공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제가 뒤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여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마을 119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젊으신, 그리고 이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분들 2분 정도가 이제 계시고, 처음 시작한 거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등 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그 TV 리모컨이 이렇게 잘못 설정되면 그걸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인데 전기가 떨어진다거나 등기구가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고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해주자는 건데, 별로 특별한 활동은 아니고 이미 여기 마을도 젊은 분들이, 이장님들이 하고 계실걸요. 이런 활동들을 어르신들 되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의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공적인 활동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고하신 분한테 뭐 최소한의 그 수고하신 수고비나 아니면은 재료비 정도를 챙겨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천차만별이고 너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정에만 의지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당장 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꼭 마을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마을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역으로 행정이나 관공서에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을 돌봄에서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거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할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아서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도시재생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의무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순천에서 하고 있는 청년 맥가이버 사업이라는 건데, 취지는 그거예요. 청년들을 마을에서 빈집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순천시에서
그 빈집을 고칠 수 있는 금액을 한 뭐 2, 3천만 원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그 청년이 그 집을 고쳐서 살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단한 집수리나 아니면은 어르신들 뭐 생활 살피는 일이나 편의나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이런 것들을 네,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마을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을 입장에서는 빈집 하나를 청년한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청년은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뭐 소일도 하고 등등 그걸 하면서 1년 정도는 이제 급여를 순천시에서 주면서 그 이제 청년이 그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이런 것들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돌보고 싶어도 나중에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돌보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태안에 있는 만수동 마을 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 어촌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 까다롭대요. 그래서 마을 거주가 뭐 3년 이상 그리고 그 납부해야 되는 어촌교회 회비만 해도 거의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해야지 어촌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데 10,000원으로 낮췄어요. 이유가 젊은 사람이 필요해서예요. 그러니까 만약 바지락장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다면은 그래서 그 마을연금을 실시하기 전에는 심지어 어촌 교원들이 일을 못 하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그러면은 사람을 써와서 일을 하고 이제 얼마를 나한테 주고 나머지를 가져가고 그렇게까지 근데 그건 안 맞잖아요. 사실은 마을의 양식장을 외부 마을 인부를 데려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건 사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마을이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 마을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마을 소득이 조금 더 커져서 젊은 사람들의 돈벌이나 일자리까지 제공할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청년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필요하다.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일정하게는 젊은 사람들이 유지가 돼야지 돌봄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순천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마을로 유입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곳들은 마을 관리소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에 사는 애인데 간단하게 뭐 집수리도 하고 공간도 빌려드리고 그리고 공구나 택배 보관도 해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농촌마을, 어촌마을들도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생기고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는 마을 안에서도 집, 주택관리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주제별로 하나씩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동생활홈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작은 기능 하나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마을 안에서 기능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인건비 한 명을 쓰기도 사실은 어떤 일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접목해서 마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농업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 이제 우선 농업이 이제는 그 돈벌이가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 굉장히 선진화된 농업을 가지고도 농업을 통한 소득은 유럽의 농가 기준으로 봤을 때 50%래요. 농사 지어서 번 돈은 50%고 나머지 50%는 다른 걸로 해서 대부분이 치유나 관광을 통해서 나머지 50%를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농사 잘 짓는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농업과 어업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미 어려워요. 소득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형태로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이해하면은 농업이 농사 짓는 것 이외의 다른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농업 활동을 하자라는 거고 가장 크게는 농업을 통해서 돌보는 거,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하나는 고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회적 농업이 그렇게 거창할 건 없습니다. 아까 그 제가 공동생활홈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옆에 큰 텃밭을 하나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소일거리 하시면서 그 텃밭을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난 거를 여기서 부식 재료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마을 식당에서 가져다 써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식당에서 쓴다고 하면은 일정한 비용을 들이면은 이건 그 어르신들이 받아와서 또 이제 마을에 가는 운영비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돌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서로 서로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만약 이런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필요한 거는 단지 그 시설, 공간, 운영뿐만이 아니고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평생 하는 농산일을 작은 자기 기력에 닿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같이 결합돼서 마을 돌봄이 결국은 완성돼야 되고 중요한 거는 마을마다 상황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우리 마을에 어떤 돌봄을 해야 될 거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이걸 고민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을에 이런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돌봄들은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결국은 이 주체를 정하는 것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잘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이 돌봄과 관련한 학습 모임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다른 지역들 사례를 쭉 보고 나서 그리고 우리 마을에 이제 적용시켜보는 그래서 야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은 마을 텃밭부터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뭐 이제 한시적으로 뭐 2달 3달 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마을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업과 이제 돈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누가 추진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추진할 계획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한 전문가들이 같이 의견을 들어주고 함께 계획을 세워주고 그리고 준비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 이제 나이 들고 늙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마을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늙어서 마을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 고민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돌봄은 결국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람이 태어난 이상 죽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죽느냐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할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죽을 건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삶에서는 가장 큰 일이어서 결국은 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역할 하나가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돌봄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이것들은 사실은 예전에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꽃상여 메고 함께 진짜 평생을 마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함께 근데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서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가서 상가집에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결국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누가 책임지고 이 일을 추진할지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어떤 수준부터 할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그냥 아마 오늘 정도는 이제 이런 활동이 있다 정도를 이해하신 거고 실제 이 말에 적용하시려고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같이 더 적은 단위에서 할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서 좀 궁금하신 거?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또 차후에도 이런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조금 그 다음에는 조금 실제 여기 금진마을에서 실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을에서는 어떤 여력이 있는지를 같이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형태로 아마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